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이런 뼈대도 없는 것들이 굴러 들어와서. 야, 너희 부녀가 쌍으로 사람 속을 뒤집어. 애비나 자식이나 아주 똑같아, 똑같아. 짝! 메마른 소리가 낡은 식당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는 사돈의 뺨을 후려쳤어요. 어디서 다 찌그러진 식당에서 싸구려 밥이나 짓는 주제에 감히 네 집이라고 함부로 넘봐? 우리같이 번듯한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 어휴, 수준 떨어져. 아주 더러워서 진짜. 늙은 아버지는 맞은 뺨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바닥에 엎어진 반찬만 주워 담았습니다. 딸은 그 굽은 등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죠. 그런데 며칠 뒤 그 초라한 백반집 주인이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꺼내듭니다. 번쩍이는 금빛 명함이 시어머니의 발치에 툭 떨어지는 순간 수백 명 앞에서 콧대를 세우던 그 여자의 다리가 힘없이 풀려버립니다. 허름한 앞치마 뒤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강남 한복판 그 비싼 아파트에도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죠. 은윤서는 아직 어둑한 부엌에 서서 냄비 3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숙자의 아침상은 반찬 가짓수가 정확히 9개여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온 집안이 뒤집어졌으니까요. 윤서, 너 국이 또 미지근한 거 아니지? 안방에서 나온 나숙자가 실내복근을 조이며 부엌으로 들어섰어요. 방금 다시 데웠어요, 어머니. 윤서가 국그릇을 조심스레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숙자는 숟가락으로 국을 한번 휘휘 저어보더니 인상부터 썼죠.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잖니. 짜다고 하셔서 어제보다 좀 심심하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말대꾸는. 나숙자가 숟가락을 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윤서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는 다시 부엌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런 아침이 벌써 3년째였죠. 나숙자는 며느리를 들릴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번듯한 집안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변두리에서 밥장사나 한다니. 혀를 끌끌 차면서도 아들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근본이라는 게 무섭다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티가 나. 나숙자가 밥을 뜨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윤서는 못 들은 척 행주로 가스레인지 주변을 닦았습니다. 들은 척 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는 몸으로 알고 있었죠. 밥상을 물린 뒤에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숙자는 창틀 먼지를 손끝으로 쓱 훑고는 윤서 앞에 그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오늘 다 닦을게요, 어머니. 닦을게요가 아니라 진작 닦았어야지. 가정부 부르는 것도 아까워서 며느리 들인 거 아니겠니? 나숙자가 소파에 몸을 파묻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윤서는 걸레를 들고 창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시리도록 유리를 닦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울 힘조차 아까운 아침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윤서에게는 버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최민준. 퇴근하고 돌아온 최민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그래도 등 한 번은 두드려줄 사람이라 믿었죠. 자기야. 밤늦게 돌아온 최민준의 넥타이를 받아 걸며 윤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오늘 창틀 먼지 가지고 좀 많이 뭐라 하셔서. 또 시작이네.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최민준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인데 좀 지쳐서. 지쳐?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데려다 놨더니 배가 불렀네. 윤서의 손에서 넥타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3년 전 손잡고 결혼하자던 그 사람이 맞나? 윤서는 바닥에 떨어진 넥타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뒤 나숙자가 아침부터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있었어요. 윤서야, 오늘 오후에 나 계모임 애들이랑 어디 좀 나갔다 올란다.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윤서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런데 나숙자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나숙자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 집밥이 그렇게 맛있다며. 사돈 솜씨 좀 봐야지 않겠니? 윤서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어요. 사돈이라니. 아버지 은태창이 하는 그 낡은 백반집을 말하는 거였죠. 어머니, 거기는 왜? 왜긴. 밥 먹으러 가는데 이유가 있니? 나숙자가 핸드백을 챙겨 들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은태창은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시간이었으니까요. 윤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 그 예감은 좀처럼 사람을 속이는 법이 없죠. 윤서는 외투를 걸치는 둥 마는 둥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을 내달렸어요.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뛰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그 낡은 식당에서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아버지에게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윤서는 택시를 잡아타며 목적지를 외쳤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높은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화려한 유리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식당 문을 열자마자 윤서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바닥에 반찬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김치며 나물이며 국물이 흥건하게 퍼져 있었죠. 그 한가운데 은태창이 허리를 굽힌 채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윤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은태창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죠. 윤서 왔니? 아이고, 뭘 여기까지 왔어.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는 계모임 친구들 서너시 부채질을 하며 구경하고 있었죠. 어머, 며느리도 왔네. 마침 잘 왔다. 나숙자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밥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못 먹고 남기겠니? 나숙자가 발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툭 밀어냈어요. 이 집밥은 사람이 먹을 게 못 돼. 짜기만 짜고 손맛이 영.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20년 넘게 하신 밥집이에요. 윤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20년을 해도 이 모양인데 뭘 자랑이라고. 나숙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은태창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빨아 다시 바닥을 닦았어요. 그 굽은 등이 윤서의 눈에 콱 박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윤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순간 나숙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사과. 내가 이 근본도 없는 집안에 사과를 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숙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짝! 메마른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은태창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어요.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식당 안이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윤서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팔을 붙들었어요.
은태창은 걸레를 든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맞은 뺨에 손도 갖다 대지 않았어요. 천박한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애비나 자식이나. 나숙자가 핸드백을 고쳐 매며 콧대를 세웠습니다. 가자 얘들아. 밥맛 떨어져서 더는 못 있겠다. 친구들을 이끌고 나숙자가 식당 문을 나섰어요. 마치 무슨 큰 승리라도 거둔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이죠.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흔들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아버지와 딸 둘만 남았어요. 윤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왜 가만히 계셨어?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 윤서가 은태창의 소매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은태창은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괜찮다. 안 아파. 아빠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프긴 뭐가 안 아파. 뺨이 이렇게 벌건데. 윤서가 아버지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거칠고 주름진 뺨이 따뜻했습니다. 윤서야. 은태창이 딸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어요. 밥이 짜면 짜다고 하는 거지 뭐. 손님이 왕인데. 그게 손님이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윤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그릇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20년 넘게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밥을 지었죠. 새벽에 시장 다녀오고 육수 우리고 손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런 아버지가 딸의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요. 윤서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최민준이 늦게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식당에 오셔서.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밥상을 엎으시고 아버지 뺨까지 때리셨어. 최민준이 넥타이를 풀다 말고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셨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남의 아버지를 때려. 윤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장인어른이 위생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엄마가 밥상을 엎었겠냐고. 최민준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엄마가 괜히 그러셨겠어. 최민준이 넥타이를 소파에 휙 던지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서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믿고 기대던 이 집이 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뼈에 사무치게 알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나숙자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윤서야, 네가 그 잘난 백반집 때문에 우리 집 체면을 다 구겼어. 어머니, 그게 무슨. 이혼하기 싫으면 그 식당 팔아서 우리한테 갖다 바쳐. 그게 며느리 도리지. 나숙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서늘하게 울렸어요. 윤서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식당을 찾았을 때 윤서는 차마 그 말을 아버지에게 옮기지 못했어요. 식당 구석에 앉아 국물만 하염없이 저었습니다. 은태창이 그런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딸의 축 처진 어깨, 그 안에 감춰진 멍울을 은태창은 이미 다 읽고 있었죠. 은태창이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밖 어딘가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제 그만 숨겨온 것을 꺼낼 때가 되었다고. 은태창의 눈빛이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숙자와 최민주는 한 가지 궁리에 골몰해 있었어요. 며느리 앞으로 들어둔 작은 적금. 그거라도 빼내서 기울어가는 살림의 보태자는 속셈이었죠. 민준아, 네가 잘 좀 구슬려봐. 여자는 남편이 어르면 다 넘어오게 돼 있어. 나숙자가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준이 슬그머니 윤서 옆에 앉았어요. 자기야, 사실 나 회사에서 승진 건이 하나 있는데. 승진? 응. 근데 위에다 좀 손을 써야 되거든. 돈이 좀 필요해. 윤서가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적금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잠깐만 쓰고 채워 넣을게. 그 돈은 안 돼. 아버지 병원비 하려고 모은 거야. 윤서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딱 잘라 말했어요. 순간 최민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장인어른 병원비. 지금 그깟 밥집 늙으니 병원비가 내 앞길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뭐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민준이 식탁 위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윤서는 벽으로 몸을 붙인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3년을 살 맞대고 산 남편이었어요. 그 얼굴에서 낯선 짐승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나숙자는 윤서의 직장까지 찾아갔어요.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어미를 때렸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지나가던 직원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죠. 며칠 지나지 않아 윤서를 향한 회사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라다녔어요. 결국 상사가 윤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대리, 회사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말이야. 윤서는 더 버틸 힘이 없었어요.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서던 날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직장도 남편도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윤서는 갈 곳 잃은 사람처럼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발길이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식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식당 앞 골목에 들어선 순간 윤서의 걸음이 뚝 멈췄어요. 낡은 백반집 앞에 시커먼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윤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식당 문을 밀었어요. 안에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은퇴창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류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회장님, 그 세 글자가 윤서의 귀에 콱 박혔습니다. 은퇴창은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이 건물 세입자들 순리대로 정리하고 특히 이 식당은 서둘러 주게. 네, 회장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중년 남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윤서는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나? 새벽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던 그 아버지가. 은퇴창이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딸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서류를 덮었어요. 김 변호사, 오늘부터 이 모든 일은 내 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회장님, 그럼 내 딸한테 다 맡기겠다는 얘기네. 중년 남자가 윤서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는 사내들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식당 안에 다시 부녀만 남았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대체 이게 다 뭐야? 회장님이라니. 은퇴창이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었어요. 그러고는 딸에게 앉으라는 듯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다. 아빠가 예전에는 강남 바닥에서 건물 좀 굴리던 사람이었어. 윤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 잘못 믿었다가 크게 되었지. 등 뒤에서 칼 꽂는 놈들한테. 은퇴창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다 접고 여기 내려와서 밥이나 짓자 했어. 이름도 숨기고. 그럼 이 식당은 먹고 살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 붙일 때가 필요했던 거지. 은태창이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거칠고 두툼한 손이었습니다. 근데 윤서야, 내 딸이 저 집구석에서 그런 꼴을 당하는데. 은태창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어요. 아빠가 언제까지 앞치마 뒤에 숨어 있을 순 없더라.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 낡은 식당에서 아버지는 10년을 죽은 듯 살았어요. 오로지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딸이 맞고 밟히니 다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아빠,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윤서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 서늘한 결기가 차올랐습니다. 날 밟은 사람들, 법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줄 거야. 은태창이 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그 낡은 백반집으로 정장 입은 변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의 불빛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호텔 스위트룸에 임시 사무실이 차려졌어요. 윤서는 변호사들과 마주 앉아 시댁의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파헤칠수록 기가 막혔죠. 대표님, 어머님 식당이요.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텅 비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세금도 몇 년째 밀렸고 빚만 산더미입니다. 그럼 그 큰 소리는 다 뭐였어요? 윤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이겁니다. 남편분이 두 분 앞으로 된 아파트를 몰래 잡히고 사채를 크게 끌어다 썼네요. 윤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날 무시하던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던 겁니다. 윤서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좋아요. 순리대로 하나씩 조여가죠.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상가는 발이 묶였고 남편이 몰래 진 빚은 뒤집을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 시각 나숙자와 최민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건물주가 나가라는 통보를 보내온 겁니다. 민준아, 이럴 때 아는 변호사 한 명 없니? 나숙자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엄마,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해. 최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여기저기 문을 두드릴수록 이상하게 문이 닫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요. 나숙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람을 붙였습니다. 며느리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뜯어내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윤서 곁엔 이미 그림자 같은 경호원들이 붙어 있었어요. 나숙자의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가고 번번이 물러났습니다. 윤서는 나숙자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보고받았어요. 그러다 한 가지 날짜에 눈이 멈췄습니다. 나숙자의 환갑잔치. 윤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죠. 이날로 하죠. 무대는 화려할수록 좋으니까요. 윤서는 변호사를 통해 나숙자에게 슬쩍 미끼를 던졌어요.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겠다고. 잔치 비용을 몽땅 대겠다고 말이죠. 돈에 목마른 나숙자는 덥석 물었습니다. 거봐. 결국 며느리가 무릎 꿇었잖니. 나숙자가 신이 나서 여기저기 초대장을 뿌렸어요. 윤서는 서울에서 제일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잡았습니다. 나숙자의 허영심이 하늘을 찌를 만큼요. 드디어 잔치 당일. 나숙자는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누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효녀예요. 이 큰 잔치를 다 해주고 수백 명 앞에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습니다. 최민준도 명함을 돌리며 큰 소리 쳤죠. 곧 강남에 큰 상가 하나 매입할 겁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나숙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바로 그때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양쪽으로 도열했어요. 그 사이로 잘 차려입은 은퇴창과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윤서가 걸어 들어왔죠. 낡은 앞치마를 두르던 그 식당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나숙자가 마이크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최민준이 다급히 경비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사내들에게 팔이 붙들린 뒤였죠. 윤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나숙자를 올려다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너 이게 무슨... 제가 마지막 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그 돌이 톡톡히 해드릴게요. 윤서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그 순간 은퇴창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은퇴창에게 쏠렸어요. 며칠 전 이 손에 뺨을 맞았죠. 바로 그 손으로 은퇴창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금빛 명함이었어요. 은퇴창은 그 명함을 나숙자의 발치에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나숙자의 눈이 명함에 적힌 글자를 쫓았습니다. 건물주겸 대표, 은퇴창. 나숙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 아버지십니다. 이 잔치장 건물도 어머니 식당 건물도. 윤서가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전부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러고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나비처럼 흩날렸어요. 식당 나가라는 판결문에 재산 묵는다는 통지서까지. 빚쟁이에게 쫓기던 처지가 수백 명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숙자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천박한 핏줄이 목줄을 쥔 기분 어떠세요? 윤서가 주저앉은 나숙자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최민준이 장인어른을 부르며 기어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단상 아래로 끌어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평생 허영으로 쌓아 올린 나숙자의 체면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서는 오열하며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최민준을 벌레 떼어내듯 뿌리쳤어요. 그러고는 은퇴창과 나란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연회장에는 나숙자 식구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갈 곳 없는 세 식구는 밤거리를 떠돌다 찜질방 신세를 졌죠. 수백 명 앞에서 우쭐대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 꼴이 됐어요. 이튿날 윤서는 변호사를 통해 최민준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몰래 진 빚까지 갚으라며 손을 뻗었어요. 시댁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낡은 백반집은 말끔한 현대식 한식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윤서가 그 식당의 대표 자리에 앉았죠. 은퇴창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뒷짐을 졌어요. 윤서야,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 아빠는 구경만 할란다. 아빠 가끔 나와서 밥은 잡숫고 가. 그럼 딸이 하는 밥집인데 매일이라도 와야지. 은퇴창이 껄껄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윤서는 직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살뜰히 챙겼어요. 아버지가 20년 넘게 그랬던 것처럼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윤서는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졌습니다. 식당은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은퇴창은 그런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가끔 가게에 나와 옛 지인들과 차 한잔 나누는 게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달랐어요. 최민주는 회사에서도 잘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탓이었죠. 날품팔이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어요. 나숙자는 화려했던 옛날을 못 잊고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다 내 놈 때문이야.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엄마가 사돈 뺨은 왜 때렸어. 그때부터 다 꼬인 거잖아. 모자간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최민준의 눈에 잡지 한 권이 들어왔어요. 표지에 윤서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최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은윤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최민준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모든 불행이 은태창 부녀 탓이라는 비뚤어진 생각이 머릿속을 갉아먹었어요. 그날 이후 최민준은 온종일 그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인적 끊긴 늦은 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최민준이 윤서의 식당 뒷골목으로 스며들었어요. 손에는 시커먼 말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최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라이터를 쥔 손끝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불만 지르면 너도 다 잃는 거야. 최민준이 이를 악물고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손 놓으시죠. 강 실장이었어요. 은태창이 붙여둔 경호팀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눈 깜짝할 새에 최민준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눌렀어요. 으악! 이거 나, 이 자식아. 최민준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죠. 라이터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윤서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미 식당 안 화면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윤서가 바닥에 눌린 최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은윤서, 너 이거 다 네가 버린 짓이지. 최민준이 악을 썼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초한 거야. 윤서의 목소리엔 미련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이 최민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불 지르려던 거, 협박한 거, 죄가 한둘이 아닙니다. 최민준이 끌려가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경찰차 문은 무심하게 닫혔죠. 윤서는 멀어지는 경찰차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시댁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그림자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 소식이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보안 철저한 집이라고 입소문이 난 거죠. 며칠 뒤 식당의 정식 개업 잔치가 열렸어요. 은태창의 옛 지인들이 보낸 화환이 식당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치판, 사업판에서 한가락하던 사람들이었죠. 취재진까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어요. 윤서가 직접 짠 요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전통과 요즘 감각을 버무린 코스였어요. 이름난 미식평론가 제임스 리가 한 입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서울에서 손에 꼽을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예약 전화가 폭주했죠. 윤서는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은태창은 그런 딸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식당은 나날이 잘 나갔어요. 문 연 지 석 달 만에 미슐랭이라는 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서는 요식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대표가 됐죠. 이 잡지 저 잡지 표지마다 윤서의 얼굴이 실렸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상가들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 자리에도 앉았습니다.
은태창은 낡은 앞치마 대신 말끔한 정장을 입고 딸의 취임식에 나왔어요. 오늘부터 이 아이가 다 맞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 앞에서 은태창이 딸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윤서는 자신을 도와준 변호사들과 강 실장 팀에게도 두둑한 보너스를 안겼어요.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 했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법이에요. 한편 단칸방으로 쫓겨난 나숙자는 또 하나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들 최민준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통지서였어요. 나숙자의 손에서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 돼, 우리 민준이가 5년이라니. 나숙자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이대로는 못 죽는다는 도끼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숙자가 찾아간 곳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한 남자였어요. 구독자 수백만을 거느린 진실사냥꾼이라는 자였습니다. 없는 얘기도 그럴듯하게 지어내 사람 잡는 걸로 악명 높았죠.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 부녀를 아주 밟아주세요. 나숙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떤 얘기로 만들어 드릴까요? 진실사냥꾼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악독한 사채업자예요. 우리 재산을 다 빼앗고 아들까지 감옥에 쳐넣었다고. 나숙자가 없는 얘기를 술술 지어냈어요. 며칠 뒤 윤서의 식당 앞에서 진실사냥꾼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을 도배했어요. 강남 식당 대표의 충격 실체. 은태창 부녀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백만을 찍었죠. 사람들은 앞뒤 재지 않고 손가락질부터 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저렇게 갑자기 뜨는 게 수상했지. 사채로 번 돈으로 미슐랭이라니. 세상 참. 예약 취소가 빗발쳤습니다. 성난 사람들 몇몇은 식당 앞으로 몰려와 계란을 던졌어요. 유리창에 노른자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계약을 맺었던 대기업에서도 등을 돌렸죠. 여론이 나쁘다며 일방적으로 손을 떼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어요. 공들여 준비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에 위생 단속까지 들이닥쳤어요. 나숙자가 익명으로 찔러 넣은 투서 탓이었죠.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집어 서류를 박스째 실어갔습니다. 겁먹은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어요. 진실사냥꾼은 기세를 몰아 윤서의 집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생활을 파헤쳤죠. 윤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실에 실려가서도 기자들 카메라 세례에 시달렸습니다. 은태창이 병실 앞을 지키며 경호원을 늘렸지만 쏟아지는 악플과 협박 전화까지 막을 순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죄인처럼 낙인 찍힌 부녀는 방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시각 나숙자는 단칸방에서 방송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꺼봐. 하늘이 무심하지 않아. 너희도 당해봐야지. 나숙자가 이죽거리며 잔을 비웠습니다. 진실사냥꾼에게 사채까지 끌어다 쥐어주며 부추겼어요. 윤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요. 병실 침대에 누운 윤서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카메라 불빛과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골목이 가득했어요.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게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죠. 윤서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나 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까? 윤서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곁을 지키던 은태창이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윤서야,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정리할 테니까. 은태창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이번엔 순리대로 갈 놈들이 아니야. 그럼 아빠도 옛날 방식대로 가야지. 은태창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 굴리던 시절
어둠 속에서 함께 뛰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야. 오랜만이지. 부탁 하나 하자. 수화기 너머로 나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은퇴창의 눈빛이 예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은퇴창의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진실사냥꾼의 감춰둔 뒷구멍이 하룻밤새 죄다 드러났습니다. 숨겨둔 도박 전가에 뒷돈 오간 통장 내역까지요. 그야말로 탈탈 털린 거죠. 윤서도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솜씨 좋은 변호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판을 뒤집을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칼자루를 쥐어요. 윤서의 눈에 다시 힘이 돌아왔어요. 윤서는 언론계에 있는 강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실사냥꾼과는 앙숙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기자님, 이 안에 진실이 다 들어있어요. 윤서가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었어요. 강 기자의 방송이 전국에 생중계로 나갔습니다. 화면에는 진실사냥꾼이 어떻게 여론을 주물렀는지가 낱낱이 펼쳐졌죠. 나숙자가 돈을 대고 거짓을 사주한 정황까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몇 달 전 낡은 백반집 그 장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나숙자가 밥상을 엎고 은퇴창의 뺨을 후려치는 모습이었죠. 손도 대지 않은 원본 그대로였어요.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오히려 저 노인네가 피해자였잖아. 거기에 최민준이 불을 지르려다 붙잡히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나숙자가 방송쟁이한테 사채까지 빌려 돈을 붙인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졌죠. 여론이 하룻밤 사이에 획 뒤집혔어요. 은퇴창 분열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나숙자와 방송쟁이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경찰이 진실사냥꾼의 작업실을 덮쳤어요. 거짓으로 남을 짓밟은 죄로 그 자리에서 붙잡아 갔습니다. 나요. 나는 그냥 제보받은 대로 한 것뿐이라고. 진실사냥꾼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단칸방에서 짐을 싸 몰래 도망치려던 나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문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했다고. 나숙자의 손목에도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방송쟁이의 채널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계란이 날아들던 식당 앞에는 이제 꽃다발이 쌓이기 시작했죠. 미안하다는 쪽지가 꽃 사이사이에 꽂혀 있었어요. 발 빼겠다던 대기업 대표는 직접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다시 손을 잡자고 사정했어요. 조건이야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윤서는 그 얼굴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네요. 윤서가 나직이 웃었어요. 세무조사에서도 윤서는 티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금 잘 낸 모범 사업가로 상을 받게 됐죠. 며칠 뒤 병원을 나온 윤서는 곧장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깨진 유리창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끝까지 남아준 직원들에겐 따로 봉투를 챙겨줬어요. 여러분 덕분에 버텼어요. 정말 고마워요. 윤서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들은 나숙자와 방송쟁이 그리고 악플 달던 사람들을 상대로 줄줄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액수가 어마어마했죠. 법원은 나숙자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봤습니다. 결국 나숙자는 포승줄에 묶여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넘어갔어요. 면회실에서 죄수복 입은 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 방송쟁이만 안 불렀어도 내가 널 위해서 그랬지. 이 배은망덕한 놈아.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이 오갔어요. 보다 못한 교도관들이 둘을 갈라 끌어냈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콧대 높던 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윤서의 식당은 진실이 이긴 집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전보다 손님이 3배는 더 몰려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됐죠. 멈췄던 사업도 다시 힘차게 굴러갔어요. 윤서는 첫 가게에서 번 돈을 몽땅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놨습니다. 범죄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언론은 윤서의 통 큰 마음을 앞다투어 칭찬했습니다. 그 이름값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죠. 맑게 갠 가을날이었어요. 윤서와 은태창은 식당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섰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였어요. 아빠,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그래, 네가 잘 버텨줬다. 은태창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3달이 지났어요. 강남 한복판에 윤서의 회사 새 사옥이 우뚝 섰습니다. 준공식 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윤서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저희가 100번째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약속드릴 게 있어요. 윤서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집에서 매 맞고 우는 여자들, 갈 곳 없는 그 사람들을 돕는 곳을 세우겠습니다. 윤서가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죠. 은태창은 그 무렵 경영에서 아주 손을 뗐어요. 옛날 백반집 자리에 무료 급식소를 차렸습니다. 끼니 거르는 이웃들에게 뜨끈한 밥 한 그릇 내주는 게 낙이 됐죠.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국 더 드릴까요? 은태창이 손수 국자를 들고 국을 펐어요. 낡은 앞치마가 다시 은태창의 허리에 둘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몸을 숨기려는 앞치마가 아니었어요. 사장님, 여기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한 노인이 국그릇을 싹 비우고 활짝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됐지요. 또 오세요. 은태창이 사람 좋은 미소로 그 손을 잡았어요. 같은 날 오전 법원에서는 마지막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어요. 최민준에게는 7년, 나숙자에게는 5년.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선고를 듣는 순간 나숙자가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나숙자를 사람들이 급히 실어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려요.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쳤지만 나숙자는 눈을 뜨지 못했죠. 윤서는 변호사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얼굴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을 뿐이었죠. 이제 그 사람들은 윤서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대표님, 마음 좀 어떠세요? 곁에 있던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무 느낌이 없네요.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윤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녁엔 재단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윤서를 본받겠다는 젊은 사장들이 그 곁을 빙 둘러쌌어요. 대표님은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에요. 그 힘든 걸 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췄습니다. 버티다 보면요, 반드시 아침은 와요. 그것만 믿었어요. 윤서의 말에 젊은 사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은태창도 깔끔한 차림으로 그 자리에 왔어요. 한쪽 구석에서 딸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자랑스러움에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우리 딸이 저렇게 컸네. 저렇게 컸어.
은태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윤서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가장 캄캄했던 시절, 끝까지 손 놓지 않은 분이 계세요. 윤서가 객석의 은태창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이리 좀 나와주세요. 은태창이 손사래를 치다 결국 못 이기는 척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윤서가 아버지에게 감사패를 건네고는 품에 꼭 안겼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 아니다. 아빠가 더 고맙지. 은태창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연회장 가득 뜨거운 박수가 터졌죠. 부녀가 지나온 그 모진 세월이 한편의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가 강 실장이 모는 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기분 좋아 보이십니다. 강 실장이 백미러로 흘끔 보며 말했어요. 네, 오랜만에 아주 개운해요. 윤서가 창밖을 보며 옅게 웃었죠. 자신을 짓누르던 시댁이라는 이름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어요. 오직 제 손으로 닦아낸 넓은 길만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화제의 인물 은윤서 대표의 에세이가 판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새 기획안을 꺼냈어요. 이번엔 나라 밖으로 나가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은태창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점심같이 먹자는 다정한 문자였어요. 아빠는 참, 딸이 그렇게 보고 싶으실까? 윤서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차는 화려한 서울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윤서를 꺾을 수 없다는 듯 윤서의 겉모습에 단단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3년의 세월이 더 흘렀어요. 인적 드문 지방의 한 교도소, 중환자들이 모인 병동은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숙자는 휠체어에 몸이 묶인 채 앉아 있었어요. 병이 온몸을 덮쳐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낡은 철문을 하염없이 바라봤죠.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걸 나숙자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들이라도 옛 친구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신락 같은 기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건 가족이 아니라 무표정한 교도관이었습니다. 교도관은 나숙자 무릎에 봉투 2개를 툭 던져놓고 물러섰어요. 곁에 있던 봉사원이 대신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드님이 안에서 사고를 쳐서 형이 3년 더 늘었답니다. 봉사원이 건조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나숙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목구멍에서 괴로운 쇳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굳은 입술은 한마디도 뱉지 못했죠. 봉사원이 2번째 봉투를 뜯었어요. 윤서 쪽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밀린 배상금에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평생 갇혀 있어도 갚지 못할 돈이었죠. 봉사원이 마지막 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넣어드리는 돈은 물론 나중에 나가서 받을 지원금까지 전부 가져간다고요. 나숙자의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서류 맨 아래엔 손으로 쓴 글씨 한 줄이 있었습니다. 낡은 식당에서 뺨을 맞았던 그 사돈 은태창의 글씨였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딱 그 한 줄이었죠. 평생을 지키려 했던 얄팍한 체면도 하나뿐인 아들도 모든 게 끝없는 빚 속에 파묻혀버렸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나숙자의 머릿속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어요. 하지만 나숙자가 할 수 있는 건 흐린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봉사원은 서류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요.
텅 빈 면회실. 쇠창살 사이로 찬 달빛 한 줄기가 무심히 내려앉았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챘어요. 바퀴가 구를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청구서가 짓밟혀 바스락거렸죠. 나숙자의 소리 없는 절규가 차가운 복도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남을 짓밟고 살아온 사람이 맞이한 끝. 그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긴 이야기도 막을 내렸어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뺨을 맞고도 딸을 다독이던 아버지 은퇴창. 그 굽은 등 뒤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었는지 나숙자는 끝내 몰랐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근본이니 핏줄이니 손가락질하던 그 오만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값도 영원한 을도 없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일러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것. 윤서가 밑바닥에서 다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결국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오래된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든든한 버팀목 하나쯤은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